네, 안녕하세요. 글 쓰고 강의하고 코칭하는 김도현입니다. 돈 떨어지면 배달도 하고요. 물류센터 부업도 하고요. 대리운전도 하는 엔잡러이기도 합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5번의 취업과 퇴사를 경험했고요. 3번의 창업과 3번의 폐업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경험과 거기서 얻은 배움을 토대로 인생 3막에는 아빠로 대표되는 중장년에 관한 글을 쓰고 강의를 하고 코칭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5070 일자리 박람회에서 수백 명을 상담을 했거든요. 대부분 평균 60대, 70대도 오시고 하시는데 그분들이 다 퇴직을 하시고 요즘 평균 퇴직 연령이 50.5세입니다. 그리고 나서 재취업을 하는데 재취업도 잘 안 돼. 근데 재취업이 됐다고 해도 몇 년 안 돼. 그럼 또 일을 구해야 돼. 그리고 재취업하면 예전 주된 일자리에서 받던 수입의 4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막 2잡, 3잡,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저처럼 N잡러가 되는 거예요. 작년에 어떤 조사를 보니까 N잡러가 그 전에 대비 22.4%가 늘었다고 그러는데 어느 연령대에서 제일 많이 늘었는지 아세요? 60대. 다음이 50대. 다음이 40대.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한마디로 중장년의 삶이 팍팍하다는 거예요. 퇴사 후에 50.5세 평균 퇴사해서 일 구하기도 힘들고 막상 구해도 수입이 반토막이 나니까 2잡, 3잡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중장년 아빠 가장들의 현실입니다. 무조건 생계입니다. 일단 생계. 그 생계를 가족 부양. 어떤 분은 70대신데 아들이 원래 아팠대요. 그래서 돈을 70인데도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자기 부인까지 또 입원을 했대요.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저랑 비슷한 연령대신데 약간 장애가 있으신데 그 장애 때문에 그게 60이 되면은 뭐 이렇게 혜택을 정부에서 받는데 자기가 58세 9세라 그 혜택도 못 받고 그때까지는 또 뭘 해야 되는데 자기 장애가 있어서 취직이 안 된다고 그래서 저한테 와서 하소연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부지기수입니다. 지금 그 현장은 정말 제가 그거 하면서 느낀 게 뭔지 아세요? 난 참 편하게 살았구나. 저도 이제 코로나로 힘들어져서 뭐 배달도 하고 뭐 대리운전도 하고 뭐 쿠팡 물류센터 일도 했지만 저는 그때부터인 거고 진짜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나이가 그렇게 많은데도 쉬지도 못하고 일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걸 느꼈습니다. 물론 저는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전까지는 그렇게 뭐 특별한 위기 없이 남들처럼 살아왔습니다. 뭐 학교 졸업하고 취직하고 그리고 뭐 장사 시작했는데 또 운 좋게도 잘 돼갖고 가게 3개까지 확장 창업책도 쓰고 또 창업책을 써보니까 또 이게 적성이라서 또 50대의 작가에 도전하고 그러다가 코로나 터지는 바람에 책 쓰기는 미루어 두고 이제 배달 다니고 장사하게 됐죠. 그래서 그때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뭐니 해도 아빠 가장은 가족이죠, 가족.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된다는 이게 어떻게 보면 두 어깨에 놓인 짐인데
이 짐 때문에 오히려 딴 생각 안 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힘이 된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가족이 없었으면은 그냥 저 혼자 그냥 훌훌 떠나든지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코로나로 힘들어지니까 제일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제가 20대 후반, 30대 요때 IMF 때 택시 운전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는 30대고 가족이 없었어요. 저 한 몸만 간수하면 됐었죠. 근데 그때 제 파트너가 지금 내 나이였고 그리고 그때 IMF로 사업하다가 망해갖고 제 파트너가 됐대요. 그래서 자기가 사업하다 망해서 파트너가 택시 운전을 한다 그러시길래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언론에서 IMF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다 해도 나는 상관없으니까 그런가 보다 했죠. 그래서 그분도 그런가 보다 하고 그리고 또 그분하고 나하고 하는 얘기는 이제 교대할 때 새벽까지 근무하고 이제 12시간씩 주야간이 바뀌어가면서 이렇게 근무할 때 그분은 맨날 오늘 얼마 했어? 나는 오늘 아다리가 안 맞아서 얼마 못했어. 막 그래요. 그러면 얼마 못했는데 이렇게 말끝을 흐리는데 그 말끝 뒤에 어떤 말이 있었는지 몰랐었는데 이제 알아요. 아다리가 안 맞아서 돈을 많이 못 벌었는데 그러면 이제 이거 갖고 생계가 안 되는데 어떡하나 이거였어 이거. 근데 저는 그때 혼자고 30대니까 몰랐어요 그 마음. 지금 코로나로 내가 힘들어지고 그분 나이가 되니까 수십 년 전 그게 지금 느껴지는 거야 지금 막. 그 당시에는 몰랐던 그분의 심정이 지금 올곧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한테. 제가 이제 그래도 대기업 다니다가 제가 하고 싶어서 장사를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사 잘 하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어졌는데 어느 날 그 둘째 지갑을 이렇게 보는데 지갑에 이렇게 명함이 하나 이렇게 삐져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내가 장사 전에 대기업 다녔을 때 쓰던 명함인 거예요. 그거를 걔가 어디서 찾았는지 그걸 갖고 있더라고요. 그때 되게 미안했어요. 아니 얘도 어리니까 좀 우리 아빠가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야. 이런 거 자랑하고 싶을 텐데 아빠 장사해 배달해. 얘는 그러면은 그 나이 때는 밖에 가서 우리 아빠 배달해 이런 거 얘기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전해지니까 좀 너무 미안하더라고. 또 하나는 큰애가 나한테 그러는 거야. 아빠도 남들처럼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 거 좀 하지 그랬어.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이거 돌려 말하는 것 같은 거야. 나도 우리 집이 부자였으면 좋겠어. 우리 아빠가 부자였으면 좋겠어. 그게 제가 코로나 전에 장사로 돈 잘 벌 때는 이렇게 흘려 들었을 텐데 코로나로 힘들어지니까 그 말이 이렇게 묵직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딱 꽂혔어요. 부자 아빠가 아니라서 미안하다. 그랬습니다. 고마웠던 순간은 아빠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그걸 알아주고 아들이 아빠한테 이렇게 카톡으로 문자를 보내주는 거죠. 아빠 일해줘서 고마워. 힘내. 그때 너무 고맙죠. 이래서 아빠들은 가족의 응원이 필요하구나. 이런 얘기 들으면 아빠들은 힘들어도 뭐든 해서 우리 새끼들 책임져야지. 이런 생각을 하죠. 저는 이제 미국에서 경영학 석사를 하고 회사를 다니다가 원래는 거기서 영주권 받고 계속 살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조그만 회사를 들어갔는데 그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서 주려면 좀 돈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좀 말이 달라지는 것 같아 막. 그러던 차에 추석 명절이었는데
아버님한테 이제 제가 전화를 드렸죠. 이제 명절 인사드린다고. 그때 우리 아이가 이제 큰 애가 막 태어났을 때요. 제가 장남인데, 그러면 우리 큰 애는 장손이잖아요. 우리 애한테는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얘가 너무 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전화를 하는데 울먹거리시는 거야. 이게 그래서 내가 그때 야, 내가 불효하는 것 같다. 근데 마침 또 회사도 스폰서 막 그것 때문에 막 영주권 때문에 하니까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아내는 그냥 내 말에 따르겠대. 왜냐면 거기서도 월급이 빠듯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아내도 뭐 한국 가면은 오히려 더 돈 잘 벌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있고 또 이제 의견을 존중해 줬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와서 제가 이제 취직을 했죠. 어렵게 취직을 했는데 미국에서 6년 반 살다 보니까 한국 문화 자체가 적응이 좀 안 됐어요, 처음에는. 근데 취업까지 하다 보니까 이게 한국에서 직장 생활은 또 처음이라 한국 직장 생활도 이제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경력직으로 입사를 하고 이제 퇴근 시간이 돼서 퇴근을 하려고 이렇게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집에 가려고 했더니 저 빼고 다 우르르 이렇게 어디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왜 그러지? 하고 따라갔죠. 따라갔더니 식당을 들어가고 근데 거기서 저녁을 이렇게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저녁 먹고 인사하고 가야지 하고 이제 먹고 인사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또 다시 우르르 회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일단 눈치 보고 이제 따라갔죠. 따라갔더니 거기서 또 자판기에서 커피 뽑고 담배 피고 이렇게 뭐 담소 나누더라고요. 그럼 담소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인사하고 가야지. 그랬더니 담소 끝나고 또 우르르 사무실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싶었어요. 제가 미국에서 직장 생활할 때는 딱 퇴근 시간 되면 그냥 제가 원하면 퇴근했거든요. 그러니까 상사가 시킨 일 언제까지 하라고 시킨 일은 언제까지 그 일만 제가 해주면 됐어요. 출근 퇴근 시간만 맞추면 되지 뭐 잔업을 하는 것도 뭐 다 제가 결정할 수 있는데 한국 그 조직 문화는 제가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뭐 하나 저는 이제 할 일도 없으니까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모니터 위로 봤더니 인터넷 서칭 하더라고요. 이렇게 막 뭐 서핑하고 이렇게 뭐 일도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조금 있다 보니까 이제 한 10시쯤 됐더니 이제 그때 뭐 일을 하시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써서 올리더라고. 이렇게 잔업 몇 시간.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술자리에서 이제 알게 됐는데, 대한민국 아빠들 진짜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하면서 월급이 들어오면 바로 아내한테 간대. 다 아내한테 가고, 그러면 내 용돈이라도 하려면 그 잔업수당 이런 게 이제 다 내가 내 용돈이 되는 거고, 그걸로 술도 좀 마시고, 담배도 피고, 뭐 이런 거 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랬구나. 이게 참, 그때부터 제 화두가 아빠였어요, 아빠. 제 가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가게 이름 3개 다 아빠가 들어가요. 파파즈 블루스, 포장마차 아빠네, 아빠야 샤브바. 네. 그래서 이 조직 문화가 저하고 적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군대 다시 온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그만둬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만두려고 했더니 근데 그만두면은 어떻게 먹고 살지? 생각해 봤더니 이제 월급만큼은 뭘 해서든지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뭘 해서 월급만큼 벌지? 뭘 해서 먹고 살지? 그렇게 스스로한테 질문을 하다 보니까 그럼 나는 뭘 해야 되지? 뭘 하고 싶지? 뭘 하면 나는 행복하지? 뭘 하면서 먹고 살고 싶지? 네가 하고 싶은 일은 뭐지? 이렇게까지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스스로 물었습니다. 답이 쉽게 안 나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유학 시절에 후배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형은 언젠가 장사를 할 것 같아. 저는 그때는 제가 공부하던 시절이라 장사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후배하고 제가 밥을 먹으러 가거나 술을 먹으러 가면 그때마다 제가 이 집 메뉴는 어떻고 서비스는 어떻고 뭐 분위기는 어떻고 맨날 이 장사에 관심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나 봐요. 저도 모르게. 그랬더니 이 친구는 듣다 맨날 그 얘기하니까 이제 한마디 한 거죠. 형은 나중에 장사할 것 같아. 근데 그게 수십 년 전 일인데 그때는 그냥 장사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흘겨 들었던 일인데 그게 갑자기 떠오른 거예요. 나 뭐 해먹고 살지 질문을 했더니 그래서 그래 장사하자. 그렇게 해서 장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장사를 모르잖아요. 하나도.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주변에 물어보려고 해도 주변에도 장사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떡할까 하다가 그래. 장사해본 사람들이 쓴 책을 보자. 그래서 그때부터 아침에 도서관으로 출근을 해서 도서관에 있는 창업책이라는 책은 제가 다 읽었어요. 다. 수십 권을 읽고 거기서 시키는 대로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만나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창업 강의를 들으러 다니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업종의 사람들, 가게, 가장 잘 되는 가게, 가장 안 되는 가게 다 가서 물어보고 그 대표도 만나서 물어보고 그리고 또 혼자 하는 게 좀 불안해서 소상공인진흥공단 이런 데서 이제 컨설턴트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지원해 주는 게 있어서 그거 신청해서 거기 컨설턴트하고 같이 막 발품 팔러 다니면서 상권 조사도 하고 하면서 정말 절실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한 게 프랜차이즈 오뎅 전문점이었거든요. 오뎅바. 그때는 이제 오뎅바라고 그랬죠. 오뎅바를 겨울에 오픈을 했더니 너무 잘 되는 거야. 막 그냥 손님이 뭐 계속 들어와. 저는 엄청 걱정했는데 계속 들어와. 그래서 장사가 쉽네. 어렵다 그러더니 엄청 쉽네. 막 그랬죠. 그런데 한 3개월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제 겨울 성수기에서 날이 점점 더워지기 시작하더니 마침 그때 또 바로 건너편에 그 당시 제일 유명한 브랜드 경쟁업소, 대형 경쟁업소가 딱 들어온 거예요. 그때부터 매출이 막 그냥 곤두박질 치기 시작하는데 와, 장사 어렵구나. 진짜 어렵구나.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그때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주방 이모님하고 둘이 일했었는데 주방 이모님이 눈치가 보였나 봐요. 자기가 일이 생겨서 그만둬야겠대요. 그때는 저는 그게 진짜 이모님이 일이 생겨서 그만두겠다고 한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매출도 안 나오는데 자기 있기 좀 그랬던 거죠. 좀 형편 안 되는 거 아는데 이렇게 하니까 그냥 알아서 그만두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어쨌든 감사하죠. 월급 줄 형편도 안 됐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혼자서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조리하고 서빙하면서 그 힘든 시간을 버텼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을 한다는 거는 저는 그 당시에 그렇게 버텨서 그래도 그나마 제가 피나는 노력 끝에 그 경쟁업소 분석도 하고 막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힘들었지만 가게 3개까지 확장하고 창업책 한 권 쓰면서 잘 나갔습니다만 지금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같았으면은 아마 그렇게 한다고 제가 가게를 3개까지 확장하고 막 그렇게 가게가 잘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만큼 자영업 시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업종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1차 고깃집이나 밥집은 뭐 한 10시쯤 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뭐 이렇게 하고 그럴 텐데 저는 이제 2차니까 6시 오픈이고 이제 새벽까지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새벽까지 장사를 하다 보니까 보통 이제 뭐 9시, 10시 술 마신 날은 이제 12시 넘어서 일어나고 그러면 이제 와이프한테 깨지고 뭐 그러는데 그 시간 10시, 11시 일어나면 이제 그 시간이 저는 이제 책을 쓰거나 뭘 했던 시간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후가 되면 이제 장을 보러 갑니다. 장. 시장하고 이제 마트에. 그래서 마트 가서 이렇게 장을 보고 이제 오픈 전에 뭐 1시간 전, 2시간 전에 와서 이제 청소하고 그다음에 뭐 그날 팔 재료 준비하고 그런 식으로 한 다음에 이제 영업 시간 오픈해서 뭐 새벽 시간까지 영업하면 이제 뭐 술 한잔 하는 날도 있고 그냥 들어가는 날도 있고 네. 그런 생활이죠. 네. 아무래도 아마 다 공감하실 겁니다. 매출이 안 나올 때 제일 힘들죠. 매출이 안 나올 때. 이 장사하면 하루하루가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막 매출 조금 잘 나온 날은 뭐 장사 잘 돼, 막 떼돈 벌 것 같다가 또 며칠에 안 나오면은 이거 이러다가 못 먹고 사는 거 아닌가. 막 이렇게 장사하면 일희일비해요. 처음에는. 근데 이게 나중에 보면 신기하게 월 평균 내면 똑같더라고요. 네, 똑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자영업자들은 뭐 진상 손님 대하는 거, 뭐 종업원 관리하는 거,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손님이 안 와서 매출이 안 나올 때 가장 힘들죠. 지금은 대부분이 아마 좋은 결과 내기 힘들 거예요. 예전 같으면 한 중상 정도 하면은 좀 먹고 살 수 있다 치면은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는 상위 몇 프로 정도만 돈을 벌고 먹고 살지 중간 갖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그 정도로 환경이 힘들어졌고 저처럼 자영업을 18년을 하고 창업책도 쓴 사람도 지금은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SNS 이런 것도 잘 해야 되고 활용도 잘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제가 볼 때는 프랜차이즈처럼 이렇게 일률적인 맛이 아니라 요즘 잘 됐는데 보면은 SNS 활용을 잘하고 그 다음에 요리 실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가게들이 잘 되지. 예전에는 한 중간 정도 중상만 돼도 잘 됐는데 요즘에는 그 정도 갖고는 먹고 살기 힘든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생계역 자영업 저는 웬만하면 추천 안 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이거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은 사람. 제가 얼마 전에 지인인데 그 여자분인데 그분은 자기는 떡볶이 가게를 꼭 한번 해보고 싶대요. 떡볶이를 너무 좋아해서 전국에 있는 떡볶이집을 막 먹으러 다녔대요. 근데 그거는 꼭 한번 해보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지금은 하지 마라. 지금은 하지 말고 지금처럼 떡볶이 가게 다니면서 공부해라. 응? 공부하다가 이제 환경이 어느 정도 나아졌을 때 그때 작게 시작해라. 지금은 이렇게 배우는 시간. 근데 이런 분들은 안 하면 진짜 인생의 마지막 날 후회 안 되니까요.
내 떡볶이집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그런 분 아니면 권하지 않습니다. 그 가게를 내놨는데 안 나가요. 매출은 떨어졌는데 안 나가니까 새벽까지 장사하다가 또 아침부터 저녁 오픈 전까지 물류센터에서 또 막 일하는데 그 컨베이어에 이렇게 막 처음에 갔더니 막 이렇게 물건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나는 되게 쉬운 줄 알았어. 그냥 나오는 거 건져서 딱 위치에다가만 싸면 돼. 처음에는 천천히 나오니까 뭐 이거 쉬운데 왜 힘들다 그러지? 나중 됐더니 이게 막 쏟아져. 그러면은 이렇게 막 여기 저 끝에 가서 막 뛰어서 잡아서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는 그것도 안 돼. 막 넘쳐 흘러서 막 떨어져. 그러면 욕 나와, 욕. 아씨, 난 내일부터 안 해. 어? 막 진짜 힘들어요. 이게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사람이 거기 그 속도에 맞춰야 되니까 여름엔 또 덥잖아요, 막. 진짜 힘들어. 그래서 힘들어서 이제 나 오늘 하고 이제 안 해야지 하는데 또 다음 날 되면 이제 또 나가고 뭐 이렇게 일을 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코로나로 떨어진 매출을 부업을 하면서 이제 메꾸고 가게가 안 나가니까 요즘엔 무걸레도 안 나가는 가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권리금 조금 그래서 그것도 이제 딱 조사를 했지. 우리랑 평수 비슷하고 비슷한 가게들은 권리금 얼마에 내놨을까? 다 이제 부동산마다 다 조사해갖고 제가 거기보다 좀 저렴하게 내놨어요. 그랬더니 한 8개월 만에 가게가 나간 거예요. 가게가 나갔는데 그럼 이제 매달 들어가는 돈은 똑같은데 그나마 조금 있던 수입이 아예 없어졌잖아요. 그럼 뭐라도 해야 되잖아. 그래서 대리운전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대리기사입니다 해야 되는데 이 말이 안 떨어졌어요. 이게 대리기사입니다 이게 안 나오더라고 말이. 응? 근데 또 며칠 하다 보니까 또 그것도 또 하게 되더라고요. 또 다 살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다가 그리고 또 걱정했던 거는 이거 취했던 상대인데 취해갖고 또 그런 사람들 막 그럼 어떡하나 막 이런 게 걱정이었는데 의외로 대부분 다 나이스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다 나이스한 사람들만 만나다가 어느 날 제가 이제 송파에서 용인 모현읍 가는 콜이 35,000원에 딱 뜨길래 3만 원 넘길래 바로 잡았죠. 그리고 용인이 또 저희 부모님 댁이라 뭐 안 되면 부모님 댁에서 자고 가면 되니까 잡았는데 잡고 이제 막 뛰어갔죠. 뛰어갔더니 두 분이 딱 있는데 벌써 한 분은 완전 취했어. 벌써 비틀거리고 그래서 요분만 아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하필 그분이 거기 가시는 손님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태우고 그렇게 가는데 손님 출발하겠습니다. 내비 딱 틀어놓고 이제 가는데 어디로 가냐는 거야. 이렇게 손님 대구로 가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엉뚱한 데로 갔는데 무슨 우리 집에 가. 아니 저도 내비가 시키는 대로 아니라는 거야. 아니 저는 이게 맞는데요? 아니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참 가다 보면 또 막 갑자기 와서 배를 막 만져. 아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위험합니다. 이거 위험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막 혼자 몇 살이냐 물어보기도 하고 또 막 혼자 막 중얼중얼 욕도 하고 막 그래. 이렇게 뭐 또 영어도 막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때다 싶어갖고 What's your tongue? 딱 했더니 갑자기 술이 깼나? 갑자기 이러더니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저 지금 이거 녹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이렇게 배 만지시고 막 이러시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제서야 이제 좀 얌전해져서 목적지 내려드리고 집에 가야 되는데 완전 한적한 곳이에요. 근데 딱 봤더니 버스 정거장에 이렇게 잠시 후 도착합니다 하는 버스가
부모님 근처로 가는 버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만약 기다리고 있는데 버스가 안 와. 한참 기다려도 안 와. 오기로 했는데 그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와. 그러더니 나중에 다른 버스가 오는데 거기서 한 분이 이렇게 스마트폰 보면서 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혹시 여기 이 버스 온다 그러는데 안 오나요? 그랬더니 아마 그거 이 시간에도 안 오면 아마 안 올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네요. 그랬더니 내가 막 곤란한 척을 했더니 어디까지 가시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쪽 가는 방향이니까 제가 차가 여기 있으니까 제가 태워드릴게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분이 거기 고깃집 주차 관리하시는 분이에요. 주차장 관리하시는 분인데 그거 끝나고는 이제 투잡으로 대리운전 하는데 그걸로 지금 서울 강남 갔다가 다시 자기 차 있는 데로 오신 거야. 그게 이제 12시 가까이 됐거든요. 근데 덕분에 저는 이제 그분 차 타고 가면 되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대리기사시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니요. 갑자기 물어보는데 저도 모르게 아니요. 그래서 이렇게 뭐 스마트폰 보고 계시길래 그리고 이 외진 곳에 이렇게 이 시간에 계시길래 대리기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더니 저희들은 대리기사들끼리는 종종 이렇게 차도 태워주고 그래요.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러시냐고. 그러면은 저 이제 대리기사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또 교통비를 드려야 되나 싶어서 그럼 제가 얼마 드리면 될까요? 그랬더니 됐어요. 됐고요. 나중에 저 같은 대리기사들이 있으면은 좀 태워주세요. 그러면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속으로 제가 예전에 장사 끝나고 새벽에 집에 갈 때 이게 막 가로등도 없는 껌껌한데 사람 서 있는 거 보고 예전 대리기사분한테 물어봤더니 그게 그 셔틀버스 기다리는 기사분이라는 걸 알고 제가 그분들을 많이 대리운전을 대리해 드렸었거든요. 내가 그때 그래서 내가 이렇게 편하게 올 수 있었나 보다. 세상은 돌고 도는구나. 이런 생각하고 그래서 참 감사했었는데 제가 초보 대리기사다 보니까 사실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았는데 대리기사 아니라고 얘기했고 궁금한데 막 입이 여기까지 묻고 싶은 게 몇 개 나오는데 그걸 묻지 못하고 그냥 내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대리기사님들은 맨날 뛰어요. 제가 대리운전 안 했을 때는 왜 그렇게 뛰나? 그냥 걸어오면 되지 않나? 그랬는데 제가 막상 해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뚜벅이, 그러니까 무슨 전동 킥보드나 뭐 이런 거 없이 하는 대리기사분들은 코를 잡을 때 한계가 있어요. 막 2km, 3km 되는 거는 내가 걸어가려면 30분 걸리고 막 뛰어가도 뭐 15분 이상 걸리면 손님이 취했는데 15분 이상 걸리고 막 그러면 뭐야 그리고 뭐 딴 대리 불러서 가거나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취소되면 안 되니까 맨날 뛰는 거예요. 저도 왜 뛰는지 알겠더라니까요. 그거 빨리 15분 내로 한 10분 내로 가야 그분이 다른 대리 안 부르고 내가 돈 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아주 베테랑 대리기사님들은 제가 또 느낀 게 뭐냐면 늦을 때쯤 하면은 전화하시더라고요. 10분쯤 됐을 때 전화해서 다 와갑니다. 근데 길을 못 찾겠나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다 와간다 그러니까 알았어요 하고 또 5분을 여기 다 왔는데 이거를 일부러 그러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면은 그 요령인 것 같아. 아니면은 자기가 진짜 그럴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러는 거고. 그래도 손님 입장에서도 그게 좋아요. 아무 연락 없이 그냥 15분 기다리는 것보다 그래도 중간중간 연락해주는 게 기다리는 게 덜 지루하고. 그래서 그런 고충 느꼈고 또 하나는 이게 마지막에는 아다리가 우리 집 쪽하고 잘 맞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버스가 끊기잖아요. 버스가. 그럼 내가 택시 타면은 그날 번 돈에 대부분 택시비로 나니까 못 타. 그러니까 그거 아다리 안 맞으면 첫 차 올 때까지 기다려요. 첫 버스 올 때까지. 응? 밤을 새야 돼, 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업이 아니고 부업으로. 이게 저는 이제 강의 준비도 해야 되고, 뭐 그때 글도 쓰고 있었고, 책도 써야 되고,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이 깨지면 안 되니까 첫 차까지 기다릴 수는 없고. 응?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래서 그 아다리가 맞아야 되는 거. 그런 또 고충이 있고 겨울에 특히 힘들어요. 겨울에는 너무 추워. 그래서 난 예전에 왜 이렇게 저기 현금 서비스 그 안에 들어가 있나 사람들이 이렇게 휴대폰 보고 아니면은 또 뭐 어디 따뜻한 건물 안에 그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가만히 있었으면 너무 추워요. 또 이게 손실없잖아. 그러니까 장갑 이쪽에는 이렇게 끼고 그리고 대리기사님들은 또 보조 배터리 뭐 이런 거 해갖고 딱 보면은 조그만 가방 같은 거 하나씩 있어요. 보조 배터리 같은 거 넣고 다녀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고충이 있습니다. 저는 뭐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돈 벌 일이 있으면 하는데 없으니까 하는 거니까 일단은 해야죠. 하면서 대리운전만 해서 이게 대리운전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처음에 그냥 당장 생계를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또 잘 맞아갖고 뭐 10년, 15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나는 요거 지금 잠깐 하는 거고 난 내가 하고 싶은 뭐 일이 있어. 근데 그것 때문에 나는 잠깐 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그게 맞아서 한다면 그냥 계속 하셔도 상관없고 이게 아니라면 저처럼 다른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은 요거 대리 운전만 하는 게 아니라 운전을 하면서 이제 뭐 그 제 취업이 목적이라면 제 취업을 위해서 또 일을 하고 저처럼 이제 강의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강의를 할 수 있는 뭐 준비를 하고 뭐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그래서 저는 뭐 뭐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이제 코로나하고 많이 관련이 있는데 예전에는 그분들이 오래 막 10년 하셨다고 이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것도 그냥 할만해요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좀 콜이 많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콜이 또 많이 줄었다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걸 본업으로 하는 게 위태위태해지고 또 이거를 본업으로 하시던 분들은 저 같은 부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여기 들어와 갖고 그냥 안 잡아야 되는 콜도 막 잡고 가니까 경쟁이 또 치열해지는 거야. 콜은 없는데. 그래서 그 본업으로 하기에 예전만 못하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이제 한 달에 1,000만 원씩 적자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라도 해야겠다 해서 처음에는 제 가게 배달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 배달비 3,000원 아까워서 그거 줄이려고. 근데 내 가게 배달을 하다가 보니까 내 가게 말고 배민라이더나 쿠팡으로 배달을 하면 이거 평균 한 5,000원 정도, 3,000원보다 더 벌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남의 가게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대리기사 일은 저하고 좀 힘든 일도 다 적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대리기사 일은 저하고 좀 적성이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대리 좀 하다가 다시 배달로 돌아왔고 예전에 또 새벽에 자차로 택배하는 거 있었어요. 그것도 해본 적이 있는데 하필 또 비 오는 날 하는 바람에 제가 이 공간지각 능력이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길치고 근데 이게 차에다가 이렇게 물건을 실을 때 그거 먼저 먼저 배달해야 될 거를 안에 싣고 막 이런 거 다 생각해서 실어야 되고 또 길도 여기가 몇 동 여기 아파트 잘 알아야 되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는데 하여튼 갔는데 비가 안 오면 또 새벽에 이제 밖에서 하면 되는데 이거 비가 오는 바람에 또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분류해갖고 나오면 또 길 잊어버려. 시간을 엄청 잡아먹고 이거는 진짜 아니다. 하루하루 그거 때려치웠어요. 근데 배달 일은 제가 장사를 하잖아요. 근데 배달도 저는 오토바이로 하면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저 오토바이도 이것도 기술이 이거 진짜 저 존경합니다. 오토바이 배달하시는 분들 진짜 이거 기술이에요. 그렇게 사고 안 나고 이렇게 다니는 게.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오토바이 지금 배워서 하잖아요.
오토바이 또 사야 되잖아. 투자도 해야 되고. 지금 저 같은 사람이 오토바이 사서 하면은 요즘에 이제 묶음 배송이라는 것도 있고 또 이제 막 이렇게 6시부터 9시까지 12건 배달하면 내가 보너스 미션을 줘요. 뭐 2만 원. 이러면은 그 시간에 하려고 막 무리하게 되거든요. 나 같은 사람은 이거 오토바이 잘 못하는 사람은 사고는 사고. 근데 이렇게 지금 오토바이로 배달하시는 분은 진짜 존경스러워요. 정말 존경스럽고. 근데 전 차로 하다 보니까 겨울에도 그렇게 춥진 않고, 그 다음에 또 제가 가게를 오래 했잖아요. 요즘 장사는, 와, 이런 업종은 잘 되나? 이런 가게는 어떠나? 이런 거 보는 거고, 또 사장님들 있잖아. 사장님들이니까 또 나도 같은 마음이고, 또 음식 만드는 거. 그래서 배달은 좀 잘 맞아요. 예, 저한테 좀 맞는 편입니다. 네. 이게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게 쉬운 것 같지만, 그거를 맨날 하시던 분들한테는 그냥 당연한 일이지만, 부업으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힘든 일이에요. 저처럼 차로 하면 사실은 1시간에 2-3건밖에 못 하거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엘리베이터 탔는데, 오토바이 하시는 분들은 딱 티가 나잖아요. 헬멧 쓰고, 이렇게 딱 두꺼운 방한복 입고. 근데 저는 이렇게 음식 들고 있으니까, 제 또래인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차로 하시나 봐요? 그러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궁금해서 물어봤죠. 저는 차로 하면은 한 2개, 많아야 3개밖에 못했는데 오토바이로 하면 어떠세요? 그랬더니, 평균 3개는 하고 한 3개, 4개 하시죠? 그러니까 그 정도 해야 최저시급 이상 벌어요. 저처럼 2개, 3개 하면은 요즘 기름값 비싸갖고 기름값 한 25, 30% 빼면은 최저시급도 안 돼요. 그거를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려고 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 하루살이라고 한 4만 유튜버인데 이분이 30대인데 배달하시는 분이야. 근데 이분 마인드가 너무 좋아. 이분은 10년 동안 그 대학을 수석 졸업했는데 취직을 한 번도 못했어. 7년 알바, 3년 지금 배달하는데, 근데 지금 너무 만족하고 살고 있대. 자기 하루 9시간씩 하는데 자기는 자족하고 사는 거야. 내가 지금 하는 거에 나는 만족하고 내가 방 한 칸 있으면 되고 굶지 않고 먹을 수 있으면 되고. 그러니까 이분은 이게 자기한테 벽돌공 우화라고 들어보셨죠? 어느 사람이 이제 벽돌공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지금 뭐 하십니까? 그랬더니 첫 번째 사람은 저는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저는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저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첫 번째는 생업. 그냥 먹고 살려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직업. 그냥 뭐 직업으로 하는. 세 번째는 자기는 천직인 거야.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마음가짐에 따라서 이렇게 일이 다른데, 이 배달기사분은, 하루살이라는 유튜버는 나이는 30대 젊지만 이분은 뭔가 깨달을 거예요. 자기가 해봤더니 자기가 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지? 내가 하다 보니까 나 지금 내 한 몸 방 한 칸 있고 지금 먹을 수 있고 9시간 배달해서 욕심 안 내고. 이분이 또 대단한 게 그 유튜브 수익금을 전부 다 자기는 배달하는데 불우이웃을 위해서 전액 쓴대요. 이런 분은 진짜 배달해야죠. 그러니까 나는 대리운전이든 배달이든 뭘 하든 그 직업에 귀천은 없는 것 같고 마음가짐이 있는 것 같아요. 마음가짐. 무슨 일을 해도 내가 어떻게 하느냐. 배달은 왜 못해? 대리운전은 왜 못해? 처음에는 좀 힘들어요. 대리기사입니다. 왜 못해? 쿠팡 왜 못해? 하면 되지. 저도 한국에만 살았을 때는 아마 이렇게 못했을 것 같은데, 제가 미국에서 6년만 살다 와서 느낀 게 있어요. 2가지. 한국에서 2가지만 버리면 좀 행복할 것 같아요. 그거 느낀 게 하나는 남의 시선 의식하는 거. 남의 시선 때문에 못해. 내가 지금 대기업까지 다녔던 내 임원, 부장인데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해. 또 하나는 비교. 저기는 50평 아파트. 저는 지금 빌라 살거든요. 빌라?
근데 그것마저도 코로나 대출금 갚으려고 내놨고, 이제 저는 월세 방 2개짜리 50에 50 가려고 그래요. 근데 뭐 어때서? 뭐 상황이 그렇게 됐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거 어때서? 근데 그게 막 남과 비교해보면 내가 너무 불행하잖아요. 50 중반이 넘었는데 집이 이렇게 큰 것도 아니고 요만한 거 있는데 그것까지 팔아갖고 지금 월세 사면,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남하고 비교하면 내가 얼마나 불행해요. 그럼 나는 지금 이러고 못 살아. 나는 그냥 죽어야 돼. 제가 그래서 그 두 가지만 대한민국에서 버리면 그래도 자기 인생 살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 저도 이제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좀 그렇게 남과 비교 안 하고, 그리고 남의 시선 의식 안 하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간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이제 부업을 하는 게 한 월 100만 원이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장사할 때 버는 돈에 부업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이 뭐 5시간, 뭐 6시간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저거는 이제 본업이 아니니까. 그리고 저는 강의 있을 때는 또 강의해야 되고, 또 이제 코칭 있을 때는 코칭도 해야 되고, 또 지금은 이제 두 번째 책이 나왔지만, 저기 뭐 책 쓸 때는 또 책도 써야 되고, 그래서 저는 100만 원이 목표였었고, 이제 부업으로 그 정도만 해도 저한테는 감지덕지다고 했는데, 생계로 하려면 이제 안 되죠. 12시간, 10시간씩 아침, 배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크타임이 11시 반 정도부터 시작하니까, 뭐 늦어도 11시부터 뭐 한 9시, 10시, 11시까지 이런 식으로 해야 생계가 유지되죠. 네. 쉽진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토바이 타는 게, 이것도 매일 오토바이 배달하시는 분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면은 막 이거 기술이야, 이게 기계. 제가 예전에 택시 운전했었거든요. 그 면허도 보통 1종. 그러니까 저도 택시 운전 이런 거 하면은, 그러니까 저도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저 이번에 그래서 혹시나 강의 같은 거 없고 코칭 같은 거 없어갖고 먹고 살 게 안 되면은 법인 택시 다시 하려고 택시 해서 면접도 보고 법인 교육까지 다 받아놨어요. 근데 저도 이것도 생각해보니까 운전도 2종 있는 사람은 이거 못하는 거야. 그럼 나도 이게 기술인 거야. 나는 내가 갖고 있어서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이거 지금은 정 먹고 살 거 없으면 택시라도 할 수 있어요. 택시라도. 가봤더니 교육장에 택시 회사에서 서로 데려가려고 막 영업회계 해요. 그러면 지금 적자 나면서 그냥 그 가게 붙잡고 있는 것보다는 폐업할 수만 있다면 폐업하고 나오면 택시라도 하면은 그래도 적자 나는 것보단 낫죠. 네. 주변 사람들은 조금 안타깝게, 안쓰럽게 보죠. 그래도 석사까지 하고 대기업도 다니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또 뭐 장사할 때 돈도 잘 벌고 그랬었는데, 지금 보면서 조금 안쓰러워서 많이 좀 도와주려고 그래요. 주변 친구들이나 뭐 보면은. 그것도 저희 고등학교 동창은 자기 그 경주에서 농사 짓는데, 그 코로나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쌀 2마디씩 이렇게 보내주고, 또 멕시코 사는 친구는 또 뭐 완도 김이라고 막 또 이렇게 아버님 제사 지낼 때 쓰라고 그런 제수용 이런 것도 막 보내주고 막 준비하면서 이렇게 도와주고 그러더라고요. 좀 힘드니까. 근데 가족들은 뭐 그냥 모르겠어요.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렇게 창피하게 생각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아빠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걸 아니까. 배달만 하는 건 아니니까. 네.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 아버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느낀 게, 사람이 남는 건 기억밖에 없구나. 아버님 몸도 사라졌어요. 다 사라졌어. 근데 남는 건 아빠와의 기억.
인생은 삶은 이야기구나. 살아간다는 건 이 이야기 속에 기억을 남기는 일이구나. 인생의 마지막 날 돌아보면 힘들었던 시간도 기억이고 좋았던 시간도 기억이고 성공했던 시간도 그냥 기억이고 실패했던 시간도 기억이고 아버님이 중환자실에 있을 때 내가 저 심정이면 어떤 심정일까 해봤더니 그런 거예요. 아, 그냥 기억, 남는 건 기억밖에 없구나. 내가 아무리 성공했어도 그 돈 많이 벌었어도 그냥 기억이고 아무리 힘들었어도 그냥 다 기억이구나. 그렇게 아둥바둥 살 필요 없다.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 네가 좋으면 그게 좋은 거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만약에 지금이 힘든 시기라면은 이거를 다 토해내야 치유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코로나 때 막 힘들 때 막 청원 글도 써보고 자영업 카페에 막 글도 쓰고 막 술 먹고 술 먹으면 또 돈 쓴다고 와이프한테 깨지고 그리고 또 술 먹고 막 그러다가 이렇게 바닥을 쳐보니까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있구나. 그렇게 느끼고 그때부터 조금 마음이 쉬어지고 이제 비워지더라고. 그렇게 마음을 비우고 났더니 그럼 이제 뭐라도 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할 일에 집중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럼 일단 뭐든 하자. 생계가 먼저니까 생계를 위해서 뭐든 하고 그리고 뭐든 하면서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같이 하자. 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2월까지는 강의가 없어서 배달만 하고 그러다가 이제 3월부터는 막 강의하고 막 코칭이 막 줄줄이 생겨가지고 이제 좀 피고 있습니다. 이게 다 주변의 도움입니다. 혼자 되는 게 없더라고요.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2가지 습관이 생겼습니다. 하나는 잘 때 스마트폰 볼륨을 최대로 하고 잡니다. 왜냐하면 아버님이 이제 새벽 운동 나가셨다가 낙상사고를 당하셨는데 그때 새벽에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제가 그 전화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잘 때도 볼륨을 최대로 하고 잡니다. 왜냐면 어머니 때 또 그런 일 생기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는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을 그냥 대강 이렇게 치우고 바쁘니까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군대에 있을 때처럼 이렇게 딱 칼같이 정리하고 나옵니다. 저희 아버님이 새벽 운동 가셨다가 못 돌아오셨는데 그때 그 이부자리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게 내 마지막 모습일 수도 있구나.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일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인생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면 힘든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후회 없는 인생을 사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